잃어버린 세계를 찾아서 싶고 7일 공개합니다. 최초의 인류로 불리는 오스트랄로피테쿠스를 시작으로 우리 인류를 크게 봤을 때 호모 에렉투스, 호모 사피엔스,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로 진화했다는 것이 우리가 배우고 외워온 인류의 진화 과정입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2019년 4월 이 보편적인 진화 과정을 반증하는 신인류가 발견됐다는 내용이 그것도 영국의 저명한 과학학술지 네이처에 실리면서 학계가 발칵 뒤집혀졌습니다. 인류 진화 과정에 없던 새로운 인류가 발견됐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새로 배워야겠네. 자, 2007년 필리핀 북부 루손 섬에 위치한 칼라오 동굴 내 석회암 지층에서 성인 둘, 어린이 1명의 것으로 추정되는 치아, 발가락 뼈 등이 발견됐는데요. 이후 프랑스 국립자연사박물관과 필리핀 대학 연구팀이 이 화석의 연대를 측정한 결과 5만에서 6만 7천 년 전의 원인으로 추정됐습니다. 오. 게다가 해당 원인의 치아 역시 호모사피엔스처럼 이전 인류에 비해 그 크기가 작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 치아랑 큰 차이 없지 않아요? 어금니 같잖아요, 그죠? 어금니. 진짜 비슷하게 생겼는데? 그런데 말입니다. 루손섬 칼라오 동굴에서 발견된 화석을 연구한 전문가들은 현생 인류와 같은 진보적인 측면과 침팬지 등에게서 보이는 원시적인 면이 섞여 있습니다. 발가락뼈를 자세히 보면 확연하게 발가락뼈가 굽어져 있죠. 이처럼 굽은 발가락뼈의 특징을 갖고 있는 인류는 바로 300만 년 전 활동했던 초기 인류 오스트랄로피테쿠스였습니다. 수백만 년 차이 나는 초기 인류하고 현생 인류의 특징을 동시에 갖고 있네요. 오스트랄로피테쿠스와 호모사피엔스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치아는 이제 현생 쪽이고 네. 저 발가락뼈는 초기 인류 형태고. 어떻게 진화 과정의 중간쯤 되는 사람이라고 봐야 되는 건가? 그런가? 다양하게 이루어졌다는 걸 보여주는 증거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일렬 종대가 아니라 다양한 그 종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인류의 특징이 혼재된 이 신인류는요. 화석이 발견된 루손섬의 이름을 따 호모 루소넨시스라 이름 붙여졌는데요. 5대 인류와 현생 인류의 특징이 공존하는 신인류 호모 루소넨시스. 이들이 살았던 문명은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현재 지구상의 대륙이 몇 개죠? 5대양 6개수 아닙니까? 5대양 6대제 남극까지 7대륙입니다. 자, 그런데 1995년 미국의 지구물리학자 브루스 앤딕트는요. 현재 8번째 대륙이 바닷속에 있습니다. 또 아틀란티스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아틀란티스 아닙니다, 이거. 아니면 그죠? 아까 저기 오 기자가 처음에 얘기한 북극 밑에 대륙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는 7개 대륙에 이어 8번째 대륙, 일명 질랜디아가 존재한다고 주장. 질랜디아. 그리고 그가 8번째 대륙으로 지목한 곳은 뉴질랜드와 뉴칼레도니아가 있는 오세아니아 지역인데요. 사실 뉴질랜드, 뉴칼레도니아를 비롯한 인근 섬들은 단순한 섬이 아니라 대륙의 일부라는 거였습니다. 자, 그리고 12년 뒤 루엔딕 교수의 주장에 힘을 싣는 또 다른 연구 결과가 발표됐는데요. 2017년 뉴질랜드의 지질학 과학연구소 역시 질랜디아가 단순한 해저 지각이 아니라 약 490만 제곱킬로미터, 한반도의 약 22배에 해당하는 8번째 대륙이라고 주장합니다. 어휴, 대박이다. 아, 걔네들이 이렇게 떠 있는 게 섬인 일부들이 거구나. 나와 있고 밑에 다 가라앉았다. 그럴 수 있겠네. 자, 해당 연구팀은요. 질랜디아 대륙으로 추정되는 해저에서 약 8,000점 이상의 화석 표본을 채취했는데요. 그리고 그 결과 육상신물의 화분과 포자가 발견됐다는 겁니다. 아, 떠 있었네, 그럼. 진짜 그렇게 볼 수 있다 이거죠? 언더더 씨가 저기네, 사실 상상 속에. 언더더 씨는 저기네. 지난해 9월 질랜디아 대륙으로 추정되는 곳이죠. 뉴질랜드 북섬 타라니키 해안에서 발견된 펭귄 화석을 분석한 결과가 공개됐는데요. 펭귄 화석? 이 펭귄 화석은 지금껏 알려지지 않은 약 300만 년 전 고대 펭귄의 화석으로 추정. 해당 연구팀에 따르면요. 이 고대 펭귄들은 현대 펭귄들의 조상격으로 과거 오랜 기간 질랜디아에서 서식하다가 지각 변동으로 대륙이 가라앉자 남반구 곳곳으로 흩어진 거라고 합니다. 야, 그럼 질랜디아라는 대륙이 있었다는 실제로 얘기네. 육지에 있었다. 그러니까 지금은 바다 밑에 가라앉았지만 그 당시엔 그렇지 않았다라는 상당히 좀 근거가 있네요. 그러니까 바다에서 펭귄 죽으면 뜨죠?
아니 그러니까 또 뼈가 되면 또 가라앉죠. 가라앉지. 그럼 걔가 가라앉아서 된 거 아니에요? 예? 땅이 올라온 게 아니고 아니 근데 기본적으로 땅 안에서 발견된 화석이다. 땅 아니요? 잃어버린 세계를 찾아서 19, 5일 공개합니다. 멕시코 수중 동굴에서 발견된 모모. 멕시코 수중 동굴에서 13,000년 전 유해 발견. 멕시코 유카탄 반도 수중 동굴 6월 9구 이상 발견. 2007년 아메리카 대륙의 원주민이 과연 어디서 왔느냐는 의문의 단서를 제공해준 13,000년 전 소녀 나이아 유고를 비롯해서요. 최근 15년간 약 10,000년 전에 멕시코에 거주한 원주민들의 유골이 발견됐다는 소식이 연이어 전해졌습니다. 10,000년 전 유골? 아니 난 그 10,000년 전이라는 것도 신기하고 수중동굴이라는 게 너무 신기한데 어떻게 거기서 인류의 뼈가 발견이 돼요? 그런데 아메리카 원주민들의 유골을 연구 분석하던 전문가들을 의아하게 만든 한 가지가 있었으니 이 좁은 동굴에 대체 왜 들어간 거지? 그런데 말입니다. 지난해 드디어 이 수수께끼를 풀어줄 단서가 발견됐다고 전해졌습니다. 오. 그럼 이제 그들이 사망한 원인도 나올 수 있겠고. 그렇죠. 그죠? 그들이 살아갔던 세상의 문명도 혹은 짐작해 볼 수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지난해 7월 멕시코와 미국, 캐나다 연구팀이 유카탄 반도 수중 동굴에서 발견한 무언가. 이건 광산을 채굴한 도구 같은데? 무려 12,000년 전 광산의 흔적이었습니다. 광산? 선사시대에 광산 채굴해서 뭐해? 자, 그럼 이곳에 살았던 아메리카 원주민들이 대체 만여 년 전 이 광산에서 무엇을 채굴했느냐? 바로 붉은 빛을 띠는 광물, 대자석이었습니다. 대자석. 야, 근데 저 대자석은 또 뭐에다 쓸 수 있을까요? 정말 염료 아니면 정말 생각이 안 나네요. 현재 대자석은 자외선 차단제, 방충제 등의 염료로 사용되는데요. 당시에는 이 대자석으로 벽화를 그리는데 사용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신기한 건요. 아메리카 원주민들 역시 대자석을 이용해 동굴 벽화를 그리거나 몸치장을 하는데 사용했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대박이다. 아니 옛날에 인도하고 우리나라 언어 놀이가 비슷하다고 그랬잖아요. 뭐 인도에서 쓰는 말 중에 우리 말도 있다고 그랬고 그것처럼 하나의 문명이 전 세계로 이렇게 퍼졌다는 증거가 아닐까. 네. 잃어버린 세계를 찾아서 19, 4위 공개합니다. 연못 아래 잠든 2000년의 비밀. 중국 저장성의 작은 마을 롱유. 이 마을에는 바닥 없는 연못이 있다라는 전설이 전해지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거대한 수수께끼를 품은 2000년 전 연못의 비밀을 지금부터 소개해드립니다. 1992년 이 마을의 주민들은 바닥 없는 연못의 실체가 몹시 궁금했던지 연못 탐험을 시작했습니다. 17일에 걸쳐 연못의 물을 다 빼낸 마을 주민들은 무언가를 발견하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혹시 그 지하 세계로 내려가는 터널을 발견했나요? 오, 거기다 돌을 던져봤더니 총소리가 났나요? 아니면 거기서 3m짜리 거인이 아니 풍경을 나왔나요? 탄 거인이 나온 거 아니에요? 연못 아래에서 발견된 것은 거대한 수중 동굴이었습니다. 진짜? 높이 20에서 40m, 1000에서 3000 제곱미터 규모로 총 24개가 발견이 되며 진짜 크다. 놀라움을 자아냈습니다. 자, 2000년 전 만들어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동굴들은 자연적으로 형성된 동굴이 아닌 사람이 오로지 끈을 이용해서 만들어낸 인공 동굴이라는 점입니다. 이야. 그리고 이 룽유 동굴 안에는 정교한 조각뿐 아니라 교량과 계단, 기둥까지 발견됐지만 신기하게도 이 모든 작업에 불을 사용한 흔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아니 근데 저 정도면 진짜 누가 만들어 놓고 그거를 일부러 물 안에다가 묻었다라고 말하는 게 더 믿길 정도예요. 아니, 그러기에는 부피가 너무 커요. 근데 규모가 너무 크잖아. 한 개도 거의 아니고 도시인데? 24개 동굴을 그냥 끌로 이렇게 이걸로 만들었다는 게. 아니, 요즘 기술로 저걸 저렇게 파내려가도 되게 어려운 일일 것 같은데요? 이곳을 조사한 고고학자들은 동굴에 햇빛이 드는 시간 동안에만 작업했을 거라고 추측. 하지만 왜 굳이 전기도 장비도 없던 당시의 기술력으로 힘들게 수중의 대규모의 동굴을 만든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오랜 세월 잘 보존될 수 있었는지 무수한 의문만 생기게 됩니다. 롱유 동굴은 왕가의 무덤이었을 겁니다. 아닙니다.
채석장이나 저장고였을 겁니다. 자, 하지만 왕실의 무덤이라면 있을 법한 유물들이나 매장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그리고 돌이나 얼음을 채석했다면 어떻게 수중까지 돌과 얼음을 운반할 수가 있었겠냐는 것이죠. 그 어떤 역사서에도 기록이 남아있지 않아서 미스터리로 남아있습니다. 아, 이거 정말 신기하다. 정말 저게 만약에 물속에 있고 저 안에서 저걸 조각해냈다면 거기서 나온 돌을 어떻게 가지고 올라오냐고. 아니, 그리고 어떻게 저 물 안에서 저걸 그것도 너무 어려워. 잠수 뭐 스쿠버 장비가 있는 것도 아니고. 1분이나 잠수하면 다행인데. 만약에 안 됐고. 국가적인 어떤 권력이 주도해서 저걸 만들었다면 기록이 거의 있어요. 진시황릉 수준의 공사인데 그러면 기록이 기록이 있겠죠. 잃어버린 세계를 찾아서 쉽고 3일 공개합니다. 한! 자, 이제 두 개 하나죠. 한! 2대1 혹은 1대1. 하하, 기회가 남아있구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자 세계 7대 불가사의로 불리는 캄보디아 앙코르와트. 12세기에 건립된 이후 크메르 제국, 앙코르 문명의 번영을 상징했지만 그 옛날 도대체 어떤 기술력으로 이 앙코르와트를 세웠는지, 크메르인들은 어디에서 살았으며 또 어떻게 살았는지, 그들이 살았던 도시의 흔적은 지금까지도 밝혀야 할 숙제입니다. 진짜 신비한 곳이야, 저는. 그 규모와 수준 정말 대단하잖아요. 자, 그런데 2012년 호주 고고학 연구팀은 여의도 면적의 655배에 해당하는 총 1900제곱킬로미터의 면적을 레이저 스캐닝을 통해 조사한 결과 약 1000년 전 중세 도시를 발견했고요. 이 도시들은 679제곱킬로미터에 해당하는 캄보디아에서도 프놈펜의 규모에 필적할 것으로 추정. 어허. 그리고 학계에서는 동남아시아 역사를 뒤집을 새로운 발견이라며 들뜬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 이유. 이 전설로 존재했던 크메르 제국의 잃어버린 도시를 찾았습니다. 고고학자들에 따르면 이 도시가 바로 역사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고대 비문으로 전해지던 전설의 도시. 서기 8세기에서 9세기 사이에 세워졌다고 알려진 곳. 앙코르 이전보다 앞서 세워진 크메르 제국의 최초의 수도. 마헨드라 파르바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크메르 제국의 앙코르보다 앞선 대도시가 있었다는 거네요. 그렇죠. 이 연구팀은 이곳에서 왕궁과 피라미드 형태의 사원, 연못 등을 발견했는데요. 오. 뿐만 아니라 크메르 제국의 힘의 원천이자 상징인 물을 이용하는 수력 시스템이 대규모로 발견. 우와. 수로들이 앙코르와트로 연결돼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를 두고 연구팀은 수로들이 비록 원활하게 작동되진 않았지만 앙코르 문명이 만든 인공 호수의 근간이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무려 1000년도 전에 세워진 도시지만 구조물들이 규칙적인 너비의 격자무늬 배열로 정교하게 세워진 도시임이 밝혀졌는데요. 즉 이는 과거 크메르인들이 계획적으로 세운 도시라는 증거인 셈이죠. 그리고 이 같은 발견은 미지의 문명이었던 크메르 제국이 그간 학자들의 예상보다 더 오래전부터 발달한 기술을 갖고 있었다는 점, 제국의 번영과 그 규모가 방대했다는 것을 뒷받침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 어디에서든 물을 다스리는 건 권력의 상징이라 크메르 제국이 그 정도의 권력을 유지하거나 네. 혹은 증명할 수 있는 정도의 힘이 있었다는 얘기네요. 그 여러 가지 것들이 인프라가 없었을 텐데 수로와 앙코르 같은 사원들을 다 만든 거죠. 대단하죠. 그 연구를 통해 조금 이런 의문들이 밝혀졌으면 좋겠네요. 잃어버린 세계를 찾아서 싶고, 자, 1위 후보 하나씩 남았죠. 헤드라인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잃어버린 세계를 찾아서 싶고 저 한 기자의 1위 후보 공개합니다. 우리가 배운 인류 최초의 문명은 기원전 3500년경 시작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전 세계인이 다 알고 있는 역사를 바꿔 모든 걸 다 바꿔 이 형 좀 바꿔. 모두 뒤집어버리는 충격적인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무려 기원전 7500년경에 탄생한 것으로 추측되는 신문명이 발견된 겁니다. 황하 외웠잖아요.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그다음에 겐지스 뭐 이런 식으로 우리는 배웠는데, 와, 발견이 여태 왜 안 된 거지? 어디에 있었기? 어쩌면 인류 역사를 새로 쓸지도 모르는 신문명은
인도 구자라트주에 위치한 캔베이만의 해저에서 발견됐습니다. 인도구나, 인도. 바다 아래에 있었어? 2001년 인도 국립해양기술원이 해양 오염도 측정을 위해 음파 탐지기로 해저 촬영을 하던 중 바닷속에 뭔가 직사각형의 구조물이 보이는데요? 고대 도시의 터로 추정되는 다양한 크기의 직사각형 구조물 수십 개를 발견했는데요. 와, 저거는 사람이 만든 거네. 당시 인도 해양 고고학의 최고 권위자인 라오 박사와 전문 다이버들이 투입돼 조사한 결과 댐으로 추정되는 건축물과 댐? 전쟁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전망대, 에이. 곡물 창고, 공중 목욕탕이 있었고요. 와. 심지어 주거지로 추정되는 곳에는 지금의 하수도 시설과 매우 흡사한 통로와 도로의 흔적도 발견됐습니다. 세계 곳곳의 바다에서 해저 도시가 발견이 됐습니다. 그죠? 그중에 이 인도의 해저 도시가 인류 최초의 문명이라는 증거 있습니까? 아니, 억지를 부리지 말자고요, 우리가. 증거 앞에서. 이 당시 조사팀은 이 해저 도시에서 발견한 도자기, 조각상, 난로 재료 등 약 2,000점의 유물을 인양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작은 나무 화석이 발견됐고요. 허허. 이 나무 화석에 대한 탄소 연대 측정을 한 결과 밝혀진 충격 사실. 이 나무 화석의 연대는 기원전 7,545년에서 7,490년 사이의 것으로 보입니다. 정말 놀랍게도 나무 화석의 탄소 연대에 따르면 이 해저 도시의 문명이 인류의 4대 문명보다 앞선 무려 기원전 7,500년경에 시작됐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 그 나무 화석이라고 하는 게 저 해저 도시의 유적이 맞을까요? 이게 흘러 들어가지고 이렇게 들어간 거 아닐까요? 안타깝게도 이 나무 화석의 용도는 밝혀지지 않은 상태로요. 그렇지. 나무 화석과 이 해저 도시의 연관성은 찾지 못했다고 합니다. 인도 캔베이만에서 발견된 해저 도시. 과연 그 도시는 인류 최초의 문명 도시였던 걸까요? 신비한 황금의 도시, 마추픽추의 나라, 잉카 제국. 13세기경 건국 초기엔 페루 근교를 지배하다가 15세기 말에는 서부 남미 일대를 장악, 거대 왕국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현재 잉카 문명에 수많은 유적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문명 자체가 미스터리 그 자체란 사실이죠. 그래서 지금 저와 함께 세계 7대 불가사의 잉카 문명의 비밀을 파헤치러 대탐험을 떠나보겠습니다. 전설로만 전해지던 잉카 제국이 본격적으로 그 실체를 드러낸 것은 1911년 미국의 고고학자인 하이럼 빙언에 의해서 페루에서 고대 도시인 마추픽추가 발견된 것이었습니다. 몇백 년의 세월에도 불구하고 면도칼 하나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이 맞닿아 있는 돌들. 마추픽추의 건설 시기가 1450년경으로 추측이 되는데요. 그 당시 이렇게 정교한 건축술이 있었다는 게 충격 그 자체, 미스터리였습니다. 그냥 어떻게 저 위로 저걸 가져가냐고. 그리고 평지에다가 저걸 다 쌓아서 뭘 지었다고 해도 놀라운 거긴 해요. 근데 저 2,400m 뭐 정말 높은 산이잖아요. 말이 안 되죠. 오죽하면 외계인 소리 나오겠습니까? 의문은 이뿐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과거 잉카인들이 어떻게 농사를 지었을 거라 생각하시나요? 농사도 뭔가 최첨단인가요? 여기도 뭐 최첨단 뭐 농기계 이런 게 나오나요? 잉카인들이 농기구로 사용한 것은 철이나 청동기가 아닌 바로 돌! 그들은 돌을 이용해서 농사를 지었다고 합니다. 이미 조선시대에는 쟁기도 있고 낫도 있고 호미도 있고 다 쓸 텐데. 자, 심지어 한때 서부 남미 일대를 장악했던 잉카 군대의 주 무기 역시 총 등의 최첨단 무기가 아닌 돌도끼와 나무 곤봉! 임진왜란 때 조총 들고 외구가 쳐들어왔는데. 맞습니다. 야, 정말 시대가 안 맞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밸런스가 너무 깨지네. 결국 석기를 바탕으로 고도화된 잉카 제국은 16세기 철기로 무장한 스페인 군대에 의해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다른 문명보다 훨씬 뒤늦은 석기 문화와 훨씬 앞서 나간 초고도 과학기술을 동시에 지녔던 잉카 문명. 과연 어느 쪽이 진짜 그들의 모습이었을까요? 지구 곳곳에 숨겨진 외계인의 흔적 19, 12위를 공개합니다. 뇌수술 모모, 잉카의 기적. 전 세계인의 버킷리스트, 마추픽추. 동물을 형상화한 지형 피사크 등 찬란한 빛을 발한 잉카 문명. 그러나
15세기에 갑자기 꽃피운 황금빛 문명은 어느 날 또 갑자기 불꽃처럼 사그라지고 말았는데요. 첨단 과학기술이 접목된 듯한 신비한 유적을 두고 외계인 건축설 등 그 정체에 대한 각종 추측이 난무하고 있죠. 그런데 또 하나, 잉카 문명이 외계인의 흔적이라고 의심되는 정황이 발견됐습니다. 잉카 문명은 뭐 오늘 소개할 기사 이전에도 외계인의 문명이다라는 얘기가 너무 많잖아요. 뭐 대표적으로 가장 많이 알려진 문명 중에 하나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호련히 사라진 그렇지. 엄청난 기술들을 남기고. 바로 뇌수술의 흔적. 에이. 사실 두개골에 구멍을 뚫어서 치료하는 천두술과 같은 뇌수술은 이미 기원 전부터 시작됐다고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특히 잉카 제국의 뇌수술 기술이 외계인에게 전수받은 건 아닐까 가장 의심되는 부분. 당시 잉카 제국의 놀라운 뇌수술 성공률 때문입니다. 2018년 미국 마이애미 대학의 저명한 신경과 전문의 데이비드 쿠슈너 박사 연구팀은 페루 남부 해안에서 발굴된 기원전 두개골부터 1400년 초에서 1500년대 잉카 제국의 수도였던 쿠스코 지역의 고원지대에서 발굴된 뇌수술 두개골 640개를 분석했습니다. 그런데 잉카 시대 두개골 유물에서 수술 후 상처 부위에 어머. 약초를 바른 흔적을 발견. 이는 고문이나 다른 용도가 아닌 뇌를 치료하려는 목적으로 진행된 뇌수술임을 증명하는 것으로요. 오호. 수술 후 치유 흔적으로 무사히 뇌수술을 받은 생존자가 있었다는 걸 증명하는 겁니다. 그러네. 이를 토대로 시대별 두개골들의 뇌수술 성공률을 분석한 결과 잉카 제국의 뇌수술 생존율이 무려 75에서 83%로 월등했다는 겁니다. 저 당시에? 저 당시.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로부터 약 400년 뒤인 남북전쟁 때 뇌수술의 생존율은 불과 44에서 54%. 약초를 발랐다는 거지. 빨리 나으라고. 빨리 나으라고. 회복하라고. 뇌 수술을 성공시킨 확률이 너무 말이 안 된다는 거지. 쿠슈너 박사 연구팀에 따르면 이전보다 정교해지고 첨단화된 수술 기술로 경막의 손상 없이 뇌수술이 진행된 흔적을 발견했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에 뭐 살균 시설, 마취 기술, 정교한 수술 도구 이런 거 다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거의 80%의 성공률을 보였다는 건 정말 기적과도 같은 일 아니겠습니까? 살균 기술도 어떻게 보면 외계 수준을 뛰어넘은 거야. 뛰어넘은 거죠. 저때 그런 게 어디 있었어. 항생제 없는데. 옛날에 그래가지고 다 죽었잖아. 다 죽었죠. 전쟁만 나면. 그 당시 행해졌다고는 믿을 수 없는 잉카의 의학 기술. 어쩌면 미래에서 온 외계인들이 전파해준 기술은 아니었을까요? 지구 곳곳에 숨겨진 외계인의 흔적 19 11일 공개합니다. 자, 이게 뭘로 보이십니까? 일단 바퀴? 뭔가 돌릴 것 같긴 해. 어. 팽이같이. 그다음에 뭐 이렇게 장난감 프로펠러도 좀 저렇게 생겼거든요. 어. 장난감 헬기에 달린. 자, 이것은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것으로요. 그 용도가 아직도 미스터리해서 정말 이제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닐까 하는 의심까지 드는 물건입니다. 일명 사부의 원반. 1936년 영국의 이집트 학자 월터 브라이언 에머리가 고대 이집트의 사카라 유적지에서 사부 왕자의 무덤을 발굴하다가 발견했습니다. 지름 약 61cm, 높이 약 10cm. 삼면에는 매우 얇고 구부러지게 조각된 특이한 돌출부가 있습니다. 저게 특이해. 그런데 이 사부의 원반은 흔히 편암이라고 불리는 암석으로 제조됐는데 문제는 이 편암이 매우 깨지기 쉬운 성질로 조각하기 어려운 암석으로 손꼽힌다는 겁니다. 사부 왕자 무덤의 추정 시기는 기원전 약 3000년경. 와, 당시 기술로는 절대 불가능했을 아주 세밀한 조각 기술 때문에요. 이 사부의 원반은 당시 이집트 왕조 시대와는 어울리지 않는 유물, 즉 오파츠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UFO에서 떨어진 부속품이네. 거의 그렇게 생각되는 누가 거죠. 만들었어요, UFO를? 그럼요. 돌로? 돌 UFO 되게 유명해요. 아, 유명해요? 돌 UFO. 착륙이 안정적이니까. 아직까지는 풀리지 않은 수수께끼가 바로 이 원반의 용도인데요.
발견 직후 몇몇 학자들은 이를 꽃병이다, 뭐 향로다, 아니에요. 아니 뭐 단순한 장식용품이다, 혹은 뭐 의식용 물품이다 이렇게 추측했지만 확실한 증거는 없었고요. 수많은 학자가 연구를 거듭했지만 술을 제조할 때 곡물과 뜨거운 물을 고르게 섞고 으깨기 위한 갈퀴의 하나였을 겁니다.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외계인과 소통하던 이집트인들이 비행 접시를 본뜬 모형 같은데요. 이게 일리 있다. 아, 만나서 그럴 수도 있죠. 딱 보자마자 야, 너 그거 봤어? 이러면서 그걸 만든 거야. 후세에 알리려고 이런 게 왔다고. 그리고 그렇게 맞지. 신기한 걸 봤다면 공들여 만들만 하죠. 그렇지. 네. 근데 말이야, 그 기원전 3000년이면 저런 거 만들 기술이 있었을까? 왜 없- 없습니다. 기술은 없어? 없었다고 보는 저렇게 거죠. 정교하게 말이야. 그게 제일 신기한 점이긴 해요, 그러니까. 사실. 야, 설명하기에 그것밖에 이제 생각이 안 나는 거지 뭐. 근데 가장 오래된 형태의 UFO 아닌가요, 저게? 우리가 막 뱉은 얘기 중에 답이 있으면 외계인이 되게 놀래겠네. 그러니까. 뭐야, 쟤네들? 어떻게 알았지? 이러면서. 여태 아무도 못 맞춘 걸? 어느 날 하늘에서 뚝 떨어진 듯 여전히 그 용도를 알 수 없는 유일무이한 사부의 원반. 그게 무엇일지는 그 옛날 이집트인만이 알고 있지 않을까요? 지구 곳곳에 숨겨진 외계인의 흔적 19, 10위 공개합니다. 전 세계 곳곳에서는 우리 인간에게 알려지지 않은 미스터리한 심해 생물들이 끝없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어쩌면 우리 인간들 몰래 끼어든 외계 생명체들도 있지 않을까요? 100% 있죠. 지난 2013년 호주 널라버 평원의 지하 수중 동굴에서 발견된 미스터리 점액. 이 점액에 대해 호주 맥쿼리 대학의 한 교수는요. 이건 지금까지 지구에서 한 번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라고 발표해 학계에서 충격을 안겼고요. 봤어요. 해당 점액은 외계 점액이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나 저거 사진 봤어. 한치야? 저게 점액이에요, 생물이에요? 이 외계의 점액이 논란이 된 건 우리가 알고 있던 생명체에 대한 기존의 패러다임을 타파. 학자들이 가장 의아해했던 것은요. 빛이 전혀 없는 동굴 환경에서 무려 수억 년을 생존해 왔어요. 대체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정말 미스터리합니다. 근데 심해 생물들은 그런 거 없어도 살지 않아요? 생명이라는 건 스스로 뭔가를 생산할 수 없기 때문에 외부에 뭔가 하여튼 에너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근데 심해는 그게 이제 거의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먹이만 있고. 살아남기가 힘들다는 거잖아요. 이 외계 점액은 지금까지 지구에서 단 한 번도 발견된 적 없는 새로운 미생물 조직으로 후에 커튼이라는 이름을 얻었고요. 학자들의 추가 연구 결과 이는 타움 고세균이라 부르는 고세균에서 파생된 것으로 추측. 하지만 이 미스터리한 외계 점액에 대해서 누리꾼들은 아니 빛이 차단된 환경에서 어떻게 저렇게 꾸역꾸역 살아남은 거야? 수억 년이면 바퀴벌레도 지쳐서 멸종됐을 듯. 한 번 만져보고 싶다. 그동안 단 한 번도 발견되지 않았다니 혹시 진짜 외계인의 비밀 물질 같은 거 아니야? 라는 등 많은 호기심을 드러냈습니다. 빛이 아예 안 들어오는 데서 이렇게 생명력을 이어가고 있다는 게 참 신기하긴 하네. 그렇죠. 뭘 먹고 사는지도 궁금하고. 그러니까 저런 어떤 생명체를 연구하다 보면 우리가 외계 생명체의 또 다른 특성을 발견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지구 생명체에 대한 기본 패러다임을 깨고 빛 한 점 없는 수중 동굴에서 수억 년을 생존하다 발견된 미확인 미생물. 이는 외계 점액이라는 그 별칭처럼 정말 외계인의 흔적이었을까요? 지구 곳곳에 숨겨진 외계인의 흔적 19, 9위를 공개합니다. 신석기 시대에 출몰한 모모. 자, 이번 특종. 일본에서 수수께끼처럼 풀리지 않는 미스테리한 유물입니다. 우리나라 신석기 시대에 해당하는 일본 조몬 시대의 대표적 유물, 토우.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작품입니다. 무조건 외계인이네요. 근데 아니 이제 쟤는 고글을 쓰고 있잖아. 누가 봐도 외계인의 어떤 형상. 저 어떤 큰 양쪽에 두 눈이 ET 같거든요. 아니 그걸 떠나서 무슨 신석기 시대에 저런 옷이 어딨어요. 없죠. 문신 아니야? 저 옷에, 저 무늬에, 저 모자, 머리에 쓴 건 뭐냐고. 저런 건 다 저 시대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자, 원래 토우는 조몬인들이 자연의 은혜에 감사하기 위해 식물 정령을 만들어 의례나 축제 때 이용됐을 것이라고 추측되는 유물입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추측일 뿐 토우의 용도나 형상화한 대상에 대해서는
일본 고고학 사상 최대의 수수께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이 토우는요, 과장되게 표현된 눈과 입, 아무리 봐도 사람의 형체 같아 보이진 않습니다. 토우에 새겨진 옷도 신석기 시대 의복이라기에는 너무도 발전된 형태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아는 일본의 전통 의상이나 갑옷과는 다른 문양입니다. 일본에서는 갑옷을 조몬시대 이후인 기원전 3세기 야요이 시대부터 입었다고 하니 훨씬 더 앞선 형태인 것입니다. 이 때문에 이 토우가 지구에 불시착한 우주 비행사를 묘사한 게 아니냐는 의구심을 제기. 그 우주인을 숭배하기 위한 형상일 수도 있다고 추측했습니다. 외계인 모습을 그대로 형상한 거라면 소름이죠.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야지만 이해가 되는, 납득이 가는 그런 정도의 모양이에요. 자, 일본에서 메이지 시대 이래 130년 이상 지속된 연구에도 여전히 수수께끼로 남아있는 토우의 정체. 정말 당시 존재했던 외계인을 형상화했던 건 아닐까요? 지구 곳곳에 숨겨진 외계인의 흔적 19, 8일 공개합니다. 모모 외계인들의 실험실. 중국 칭하이 인근의 바이공산. 이곳에서 도무지 지구상에 존재할 수 없는 정체불명의 파이프가 발견돼 고고학계에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봅시다. 파이프야? 자, 일명 바이공 파이프라 불리는 이 존재는 직경이 약 10에서 40cm까지 다양한 크기로요. 바이공산의 한 동굴에서부터 인근 호수까지 두 갈래로 나뉘어 80에서 40m가량 각각 뻗어 있는데요. 지역 행정부에서 재련소의 파이프의 성분 분석을 의뢰한 결과 바이공 파이프의 92%는 산화철, 이산화규소 등으로 구성돼 있지만 나머지 8%의 성분은 무엇인지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것이 아닌 미지의 성분이 함유된 바이공 파이프. 게다가 추가로 방사성 물질까지 포함된 것이 발견됐습니다. 방사성이면은 진짜 우주에서 온 건가? 아니, 지구상에 없는 성분이 발견됐잖아요. 자, 심지어 더 충격적인 것은요. 베이징 지질학 연구소에서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을 한 결과 이 파이프가 무려 15만 년 전에 재련됐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때 돌 깨서 살 때인데 금속 파이프? 금속 파이프가 있어요?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바이공 파이프가 발견된 지역을 찾은 인간들은 모두 유목민들. 일정 지역에서 거주하지 않고 떠돌아다니는 유목민들이 굳이 힘들게 금속 파이프를 또 만들어. 그걸 높은 산 속에 설치를 저렇게 해서 연결을 해. 아하. 유목민이 어.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됩니다. 외계인이 만든 거 아니에요? 자, 일각에서는 바이공 파이프가 오래된 나무의 화석일 거라는 견해를 내놓기도 했지만요. 정체 불명, 미지의 성분에 파이프의 정체를 두고 의견이 분분합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 지역에서 오래전부터 파다한 소문. 글쎄, 바이공산이 옛날부터 외계인들의 실험실이었대잖아. 근데 저기는 더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파이프가 저거 하나는 아닐 것 같아. 엄청 꽂혀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가 모르는 새 외계인들이 이곳에 머물렀던 건 아닐까. 그리고 이 바이공 파이프가 외계인들의 화학실험 연료 파이프가 아닐까 의심하는 시선도 남아있습니다. 지구 곳곳에 숨겨진 외계인의 흔적 19, 7일 공개합니다. 모모 외계인이 보내는 메시지. 2013년 러시아 크라스노다르. 어부 빅토르 모로조프는 라빈스크 강에서 낚시를 하던 중 아니, 뭐야? 웬 돌에 칩 같은 게 박혀 있어? 의문의 돌을 발견했는데요. 돌 표면에 뚜렷하게 박혀있는 10원짜리만한 정체불명의 칩. 마치 컴퓨터 부품에 쓰이는 마이크로칩 같지 않습니까? 저건 어떻게 보면 약간 두판 같기도 한데. 근데 그냥 뭐 후세 있는 게 박혀 있는 거 아니에요? 자연석이 저렇게요. 돌을 발견한 순간 예사롭지 않음을 직감한 모로조프는 이 돌에 박힌 마이크로칩의 수수께끼를 풀기 위해 과학자를 찾아가 돌 분석을 의뢰해. 그런데 돌의 탄소 연대 측정 결과 이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돌의 추정 연대는 무려 2억 년 전 이상이라는 것. 야, 이쯤 되면 탄소 연대 측정 의심해봐야 되겠네. 오늘 다 이상해. 자, 이에 대해 사람들은 혹시 외계 기술이 아닐까라며 아주 먼 과거의 지구에 인간이 아닌 또 다른 존재가 살았다는 건 아닐까 추측을 했는데요. 하지만 일부 과학자들은 돌에 박힌 건 마이크로칩이 아니라
물체의 흰색 부분은 바다나리의 화석과 비슷합니다. 파서 하지만 보시다시피 이 둘은 확연히 다릅니다. 이걸 비슷하다고 말하는 애가 이상하다. 하도 설명이 안 되니까 그러지. 아니 근데 엑스레이만 그냥 쏘여도 마이크로칩인지 아닌지 알 수 있잖아요. 돌과 칩을 분리해서 충분히 뭐 연구를 하면 그래. 실체를 밝힐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허. 연구원들은 단순히 이상한 장치로 결론 내렸습니다. 이후에 분석된 정보가 없을 뿐 아니라 이 돌이 지금 어디에 있고 보관은 잘 되고 있는지 드러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왜 연구하나? 숨겨야 되나 보다. 이게 진짜 외계인이네. 이게 지금 돌이 어딘지 모른다고? 이 소재를 알 수가 없어요. 누가 보관하고 있겠지. 신기하네. 어디 갔지? 혹시 이 속에 우리 인간들에게 감춰야 할 모종의 진실이 숨어 있는 건 아닐까요? 그렇다면 이 칩을 통해 우리에게 전달하려는 메시지는 무엇이었을까요? 지구 곳곳에 숨겨진 외계인의 흔적 19, 6위를 공개합니다. 5,000년 전 고대 모모. 자, 미국 못지않게 UFO 목격담, 외계인 출몰설 등 미스터리가 끊이지 않는 나라 영국. 그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기원전 3,000년경 세워진 것으로 알려진 스톤헨지입니다. 공중에 걸쳐져 있는 돌이라는 뜻의 스톤헨지는 여전히 그 걸린 목적 등인 미스터리, 세계의 불가사의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스톤헨지가 지어졌을 것으로 추정되는 동시대 같은 영국에서 역시나 누가 왜 만들었는지 알 수 없는 의문의 암각화가 발견, 눈길을 끌었는데요. 일명 포크노 스톤이라 불리는 이 암각화는 가로 약 13m, 세로 약 8m의 거대한 크기로요. 나선형 패턴과 기하학적인 모양 등 누군가 의도적으로 남긴 듯한 수많은 그림이 특징입니다. 스톤헨지도 참 미스테리 중에 하나인데 이건 또 뭐야? 그러게 이게 우리가 맨날 보는 그 저 땅에 저렇게 크게 그림 그려진 거 그거 뭐죠? 그거? 나스카. 예. 그거랑 약간 비슷한 그림들인 이건 거 이제 같아요. 남미 쪽이고 네. 이거는 영국이고. 영국입니다. 네. 자, 더욱더 불가사의한 점은요. 이건 고대 사람들이 별과 행성을 표현한 우주 지도가 아닐까요? 그럴 것 같기도 하다. 라는 의혹이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구불구불한 기호들과 동그라미들은 마치 하늘의 별을 표현한 듯 신비로워 보이기도 하는데요. 아니 이렇게 그려놓으니까 진짜 그럴듯하다. 이게 이제 멀리서 좀 높은 데서 좀 찍은 사진이에요. 저 가운데 저거 헨리의 성 아니에요? 자, 문명이 발달하기도 전인 그 옛날 영국에선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걸까요? 문명이 발상할 것 같은 곳을 점 찍어놨나? 희한하네 진짜. 네. 그냥 뭔가 우리가 모르는 뭔가 이야기가 있긴 있어. 하지만 수많은 학자들의 지속된 연구에도 불구하고 추정 연대 외에 약 100여 개에 달하는 기호 혹은 문자들이 가지는 의미는 오리무중. 게다가 네 발가락을 가진 발의 형상 또한 추가로 발견되며 의문만 더욱 증폭됐고요. 그것이 만들어진 이유는 여전히 수수께끼로 남아있어서요. 저렇게 거대한 암각화라니 사람이 만든 게 아니라 외계 문명이 보내는 메시지라는 미스터리 서클 아니겠어요? 등등등. 아직도 여러 가설들이 난무하고 있다고 합니다. 누가 봐도 발 모양이네 저거. 아직도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 스톤헨지와 코크노 스톤. 그 시대 영국에서는 대체 어떤 신비한 일들이 일어났던 걸까요?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의 땅이라 불리는 고대 이집트의 수도 룩소르에는 아주 오래전부터 기묘한 전설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오래된 석상이 울부짖으니 마치 노랫소리 같다 하여라. 석상이 울부짖는다. 대체 뭐 어떤 석상인 거죠? 고대 이집트 18대 왕조의 파라오 아멘호테프 3세의 명으로 건설된 석상, 이른바 멤논의 거상에 얽힌 전설. 기원전 1200년경 에티오피아의 왕인 멤논이 트로이 전쟁에 참전하니 비범한 활약을 보였으나 그리스군 아킬레스에게 죽임을 당했다. 이후 이슬이 맺히는 새벽이 되면 멤논이 새벽의 여신인 어머니 에오스에게 문안 인사를 드리는 소리가 석상을 통해 흘러나왔다. 멤논의 거상, 이 석상에서 노래가 들린다. 수천 년 전부터 전해져 온 전설을 두고 누군가는 신탁이라 여겼고 누군가는 행운이 깃드는 소리라고 믿었고요. 실제로 고대의 수많은 사람을 포함해 로마 황제 역시 석상의 노래를 듣기 위해 멤논의 거상을 찾았다고 합니다. 야 로마 황제까지 왔으면 꽤 오래 내려온. 아니
진짜 크지 않아요? 기원전 1200년에 대단한 거지. 저런 걸 어떻게 만들었을까? 그러니까. 아쉽게도 199년 로마 황제의 명으로 석상을 보수한 뒤부터는 더 이상 그 소리를 들을 수 없게 됐지만요. 그 기묘한 전설을 마주하고자 지금도 수많은 이들이 이곳을 찾고 있는데요. 수영장용 지하 파이프를 설치하던 중 충격적인 것이 발견됐습니다. 백완공이 발견한 것은 2개의 인간 두개골이었습니다. 어우, 이거는 좀 소름 돋는다. 진짜 무서웠겠는데? 살인 사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아우 미결 사건? 어허. 아우, 원혼이 있을 것 같은 느낌도 들고. 어떡해. 현장에서는 두개골과 함께 약 12개의 도자기 조각과 직물 조각, 그리고 신문 조각 등이 함께 발견됐는데요. 신문은 1978년에 발행된 것으로 신문의 날짜로 미뤄보아 그 두개골들을 1970년대 후반의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그런데 과학 수사 결과 밝혀진 충격 사실. 해당 두개골들은 1200년에서 1400년대의 것으로 추정. 각각 10세에서 11세 정도의 어린아이와 성인 남성의 것으로 보이는 아주 오래된 두개골이었습니다. 더욱더 놀라웠던 점은요. 이 미국 플로리다에서 발견된 두개골의 주인들은 고대의 페루인. 미국과 페루 간에 본격적으로 외교 관계가 수립된 시기는 1827년인데요. 이 두개골의 주인인 페루인들은 그보다 무려 약 600년이나 앞서 미국에 왔다는 사실입니다. 이야, 이건 진짜 희한한데? 그러니까 교류를 두 나라가 하기 전이면은 그 페루인들이 왜 또 어떻게 미국에 오게 된 건지가 궁금하네요. 두개골의 기본을 추적하기 위해 밤낮으로 연구에 매진했던 가라 바글리아 씨는요. 여전히 많은 것들이 미스터리로 남아있다고 전했는데요. 이름도 기억도 모두 잃은 두개골들은 여전히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여름 특집 미스터리 오싹 원정대 19 14위를 공개합니다. 싱크홀 속에 열린 모모. 2022년 5월 중국 광시 좌ang족 자치구 러예현 동굴 탐험가들이 해당 지역에서 아주 거대한 싱크홀을 발견. 큰 화제가 됐습니다. 깊이는 무려 192m에 달하고요. 면적은 축구장 3개 면적과 맞먹는 어마어마한 크기였습니다. 190m 막 한참 내려가는 거잖아. 엄청난 거죠. 정말죠. 세계적으로 거대한 싱크홀은 또 몇 개 있잖아요. 네. 문제는요, 싱크홀의 크기가 아니었습니다. 이 싱크홀이 아주 기묘하고 이상하고 놀랍고 신비로웠던 이유. 싱크홀 안에 울창한 원시림이 존재했습니다. 싱크홀 안에서 또 다른 지하 세계 원시림이 발견된 것입니다. 저거야? 네. 저 아래 봐요. 오. 이 정도면 이거 뭐야? 울창하잖아요. 진짜 근데 울창하네. 햇빛이 진짜 넓으니까 햇빛 들어오는구나. 들어오지. 들어오네요. 와, 저 정도로 넓으면 그게 되는구나. 이거는 싱크홀이라고 봐야 되나? 너무 규모가 크니까 싱크홀이라는 말이 약간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위에서 안 찍으면 모르지 뭐. 아바타 같은 데 나오는 거. 네. 그렇지. 네. 싱크홀 속의 지하 세계는 놀랍게도 울창한 원시림 그 자체였습니다. 높이는 약 40m에 이르는 고대 나무들도 있었고요. 어깨 높이까지 올라오는 신비로운 식물들도 가득했습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해당 싱크홀은 대규모로 공간이 충분하고 빛이 스며들 수 있는 독특한 구조로 이루어졌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예외적으로 아주 울창한 자연 환경이 조성될 수 있었던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원시림이 워낙에 잘 보존된 덕에 식물뿐 아니라 여러 동물들도 서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저 안에 어떤 생명들이 있을지 조사를 해보고 싶네요, 진짜. 어떻게 보면 저 지하 세계는 지구의 옛날 모습과 되게 비슷할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 있죠. 혼자만 발전하지 않은. 싱크홀 아래 숨겨졌던 원시림을 발견한 전문가들도 흥분. 새로운 생태계가 드러난 만큼 지질학적 그리고 과학적 연구 가치가 높다고 판단을 했고요. 그 미스테리한 지하 세계에 대해서 꾸준히 연구를 이어나갈 것이란 계획을 밝혔습니다. 여름 특집 미스터리 오싹 원정대 19 11위를 공개합니다. 모모를 내뿜는 돌. 2013년 9월 멕시코 북서부 소노라주. 이곳에서 발견된 이것 때문에 과학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뭐야 이게? 에? 돌? 돌인가? 맥반석 아니야?
이거 저기 발 뒤꿈치에 굳은 살 긁어내는 그런 돌 아니야? 갑자기 그 얘기를 합니까? 그거 말고 떠오르는 게 없는데. 크로스. 정말 놀랍게도 이 돌은 스스로 연기를 뿜어내고 자체 발광, 돌에서 빛까지 새어나왔습니다. 이런 돌 보신 적 있으십니까? 맥반석 오징어 밑에 있어. 맥반석에서는. 아, 그럼 불을 지지니까. 아, 그래요? 아니 이거 자연 발화인 줄 알았지. 야광돌 있잖아요. 야광돌. 아, 그거는 설마 오늘 주제 야광돌 형광 물질을 칠한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더욱더 기묘한 건 빛만 나는 게 아니라 연기도 피어오릅니다. 이 표백제 원료인 염소처럼 고약한 악취를 풍겼고요. 이 연기가 닿은 종이 판자는 색깔이 변했습니다. 유독물질 아니야? 어디에서도 본 적 없는 이 괴상한 돌을 발견해 현지 주민들은 극도의 두려움을 느꼈고요. 결국 한 연구소에서 이 돌을 수거해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이 돌이 어디서 왔는지 출처도 불분명하고 돌의 성분도 파악할 수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돌의 정체는 미스터리. 전혀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아니 염소 성분이 들어간 광물은 많은데 네. 그게 발광을 하거나 그렇진 않는데. 일각에선 이 돌을 운석으로 추측하기도 했습니다. 그 예로 지난 2000년 중국 신장 위구르 자치구 푸캉시 인근 고비 사막에 떨어진 운석이 이 돌처럼 스스로 저렇게 빛을 냈기 때문인데요. 와 대박이다. 너무 이쁘다. 저런 게 있긴 있군요. 네, 자체로 빛을 내는 운석들은 있었던 겁니다. 이쁜데? 하지만 멕시코에서 발견된 돌은 빛뿐만 아니라 정체불명의 연기, 악취까지 풍겼다는 점. 그것이 바로 미스터리였습니다. 이에 일각에서는 돌이 아니라 또 다른 생명체는 아닐까? 이 돌은 UFO의 흔적이 분명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외계에서 온 건 맞는 것 같아. 모양도 이상하고. 자, 이 돌이 UFO의 흔적, 외계에서 온 돌이라는 주장에 힘이 실린 이유. 이 돌이 발견된 멕시코 소노라주에서 불과 1년 전인 2012년 마치 외계인처럼 보이는 두개골이 대거 발견된 겁니다. 바로 저 모습이죠. 이건 너무 이상하다. 영화 에일리언이잖아. 저도 그 생각했어요. 어. 같은 지역에서 발견된 기묘한 두개골과 정체불명의 돌. 혹시 와, 정말 외계인의 흔적인 걸까요? 저 녀석의 흔적이라고? 저 두개골 진짜 이상하다. 너무 궁금한데? 이거 어떻게 뭐 연구가 안 되나? 빛과 연기를 뿜는 괴상한 돌. 어쩌면 이 돌에 우리가 모르는 미스터리한 1급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건 아닐까요? 여름 특집 미스터리 오싹 원정대 19 10위 공개합니다. 중국판 모모? 중국 스촨성 러산시에 위치한 헤이주거우 숲. 스멀스멀 피어오르는 안개가 자욱히 깔리고 검은 대나무들이 우거진 비경을 자랑하는 곳입니다. 근데 진짜 이쁘다. 풍경은 기가 막히네요. 그런데 이 숲에는 아주 무시무시한 전설이 깃든 곳이 있습니다. 현지인들에 따르면요. 1950년대 수십 명의 사람들이 저 계곡을 건넜지만 살아 돌아온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어요. 헤이주거우 숲에 위치한 협곡. 이곳에 들어가는 건 자유입니다. 하지만 무사히 돌아올 수는 없습니다. 이른바 죽음의 계곡으로 불리고 있는 곳입니다. 뭐야 무섭게. 저기서 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 오싹하다. 아니 되게 예쁜 풍경이었는데 그 말 듣고 나니까 되게 무서워 보이네요. 갑자기. 음산해 보이죠? 네. 실제로 과거부터 수차례 의문의 실종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 2016년에도 탐험에 나섰던 남성 한 명이 실종, 많은 사람을 공포에 떨게 했습니다. 그래서 헤이주거우 계곡은요, 선박과 항공기들이 원인 모르게 실종되는 것으로 유명한 버뮤다 삼각지대 이름을 따서요, 중국판 버뮤다 삼각지대라고도 불립니다. 그런데 말이죠, 더욱 소름 돋는 것은 헤이주거우 계곡의 위도는 북위 30도로 버뮤다 삼각지대와 같은 위도에 위치했다는 점입니다. 헐. 심지어 헤이주거우의 지형 또한 같은 삼각형 형태였습니다. 뭐야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되게 무섭네. 아니 그리고 실제로 사람들이 실종됐다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건이 벌어진 거니까. 헤이주거우 계곡을 둘러싼 이 오싹한 미스테리한 사건들 때문에요. 그 계곡에
키가 2m가 넘는 거인이 산대. 계곡에서 큰 소리를 내면 산신이 노해서 안개를 뿜으며 그 사람을 쓸어가 버린대. 거인설부터 산신의 할아버지라 불리는 야인의 전설 등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정도면 사실 좀 과학적으로 수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헤이주거 계곡을 조사한 전문가들에 따르면요. 헤이주고온은 다량의 철이 함유된 현무암이 분포돼 있어 자기장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높습니다. 자, 이 높은 자기장 수치 때문에 많은 사람이 방향 감각을 상실하고 숲에서 길을 잃은 것이라 주장을 했는데요. 하지만 이 또한 하나의 주장일 뿐 명확한 인과관계가 밝혀진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헤이주거우 계곡, 그 비밀은 밝혀지지 않았지만요. 부디 연구가 지속돼 더 이상의 미스테리한 실종 사건이 발생하지 않길 바랍니다. 여름 특집 미스터리 오싹 원정대 19 9위를 공개합니다. 절벽에 숨은 모모. 이번 특종은요, 사진부터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저 뭐야, 가운데? 저거는 인공구조물인데 완전히 누가 봐도. 자연이 만들어둔 절벽에 너무나도 이질적인 누군가의 손길이 닿은 듯한 인공적인 구조물. 동유럽과 서아시아의 경계에 있는 국가 아제르바이잔에 위치한 이 신비한 유적은 현저로 페리갈라, 일명 요정의 성으로 불리고 있는데요. 4세기에서 8세기 사이에 지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이 페리갈라는 무려 300m 높이의 절벽의 위치, 그 존재 자체가 미스터리입니다. 야, 300m 위까지 저 돌을 다 짊어지고 올라가서 졌다가 건물을 졌단 말이에요? 아니죠. 땅에 지은 게 네. 올라간 거죠. 지층의 영향으로? 지층의 영향으로 막 부딪히고 융기하고 뭐 이러면서. 저 정도 지각 운동이면은 몇억 년 전에 발생을 했을 텐데 이게 인류 문화사를 새로 쓰는 그런 발견 아닙니까? 그래서 놀라운 기사라. 아니 그렇잖아. 저걸 누가 저기까지 올라가서 짓냐고. 그 땅이 없는데 말이 안 되지. 페리갈라는 워낙 외진 곳에 있는 데다가 원래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계단마저 파손. 사람의 발길이 거의 닿지 않은 곳입니다. 그래서 이 페리갈라를 누가 만들었으며 대체 어떠한 곳인지 그 정체는 한동안 미궁에 빠져 있었는데요. 인간의 발길을 쉽사리 허용하지 않은 페리갈라. 그런데 1970년대 아제르바이잔의 레슬링 챔피언인 맘마드 다루도브가 이 페리갈라에 입성. 드디어 베일에 쌓여있던 페리갈라의 실체 한 발 더 다가갈 수 있었는데요. 그의 주장에 따르면 페리갈라엔 총 5개의 방이 있었는데 2방은 안쪽에 있어서 볼 수 없었지만 3개의 방은 창문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페리갈라 주변의 석회암이 마모된 것으로 보아 이곳에 누군가 오랫동안 살았다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었습니다. 아니 저길 또 왜 살아? 난 참 정말 저기 올라가는 것도 힘들었겠지만 저길 또 들어가서 하는 건 더 힘들었을 거 아니에요. 뷰가 좋잖아요. 약간 유배지 아니에요? 유배지? 유배지를 누가 저리 화려하게 줘. 페리갈라에 대한 궁금증은 여전했지만 지형이 워낙 험한 탓에 이 종교적 건물일 것이다 혹은 감옥이다 하는 추측만 난무할 뿐 대대적인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았는데요. 그렇게 미궁에 빠져있는 페리갈라. 그런데 말입니다. 현지에서는 이 페리갈라에 대한 한 가지 전설이 있다고 합니다. 과거 몽골의 징기스칸이 이 지역을 점령, 페리라는 이름의 소녀를 아내로 삼으려 했다는데요. 이에 페리는 칭기스칸의 손이 닿지 않는 높은 절벽 위에 성을 쌓고 칩거. 와. 하지만 몽골군이 절벽 아래에서 진을 치고 기다리자 페리는 스스로 성에서 뛰어내려 삶을 마감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싫었으면 저기까지 올라가 있나. 그래서 페리의 이름을 따서 페리갈라다. 인간의 발길을 거부하는 요정의 성 페리갈라. 이 성이 지키고 있는 비밀은 대체 무엇일까요? 여름 특집 미스터리 오싹 원정대 19 8위를 공개하겠습니다. 이 검을 가진 자는 죽는다. 일본 에도 시대 사무라이들 사이에서 떠돌던 전설. 이 검을 가진 자는 모두 죽는다. 뭔가 저 되게 막 귀신이 씌었나 봐. 사연이 있나 보다. 전설 속 오싹한 검의 정체는
1500년대부터 도공 집단 무라마사가 만들어낸 무라마사 검입니다. 무라마사의 검들은 예리함과 실용성을 두루 갖추어 당시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무라마사 검의 또 다른 이름은 목숨을 뺏어가는 요도, 일명 저주의 검으로 불리는데요. 이런 무시무시한 전설이 생긴 것은 에도 시대를 연 초대 장군 도쿠가와 이에야스와 연관이 있습니다. 요도 무라마사 전설에 따르면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할아버지인 마스다이라 기요야스가 부하에게 살해당했을 당시 그때 무라마사 검에 의해 죽임당했다고 전해지고요. 그리고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부친 역시 무라마사 검에 의해 살해당했습니다. 어이구. 야, 같은 검으로요? 같은 검으로 할아버지랑 아버지를 다 그렇죠. 두 분 다 무라마사 검에 진짜? 살해당한 겁니다. 뭐 씌웠나 봐.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자식 역시 무라마사 검으로 생을 마감합니다. 아, 진짜? 그리고 본인 역시 무라마사 검 때문에 부상을 당했다고 전해지는 등 무라마사 검이 도쿠가와 가문에 재앙을 준다라는 전설이 전해졌고요. 이후 도쿠가와 가문에선 무라마사 검 소지를 금했다는 소문까지 돌았습니다. 역사 미스터리 그날 19, 17일을 공개합니다. 고대 기계 속 수수께끼. 1901년 그리스 안티키테라 섬 부근의 바다 밑에서 난파된 것으로 추정되는 선박 한 척이 발견됐습니다. 그리고 이 선박에서 고대 그리스 시대의 항아리, 장신구, 조각품 등과 함께 무려 기원전 1세기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기계를 발견. 세간에 충격을 안겼습니다. 1세기입니다. 1세기. 기계가 있어요? 저기 뭐야? 태엽이에요? 안티키테라 기계라 불리는 이 장치는 사실 처음 발굴 당시에는 단순한 청동 물체로 여겨졌습니다. 대체 이건 어디에 쓰는 물건이지? 도대체 알 수가 없네. 그런데 70년이 흘러 1971년 영국의 물리학자 데릭 솔라 프라이스 교수는 안티키테라 기계를 엑스레이와 감마선 이미지로 촬영. 그리고 안티키테라 기계의 잔해 속에서 30개 이상의 톱니바퀴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여러 학자들이 모여 끈질긴 연구를 이어간 끝에 기계에 적힌 설명서 속 그리스어를 해독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거기 설명서가 또 있었어요? 설명서에는 천체들의 움직임과 위치, 일식, 예측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었는데요. 설명서대로 기계를 복원해 본 결과 기원전 1세기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안티키테라의 정체는 천문관측 기계였습니다. 복잡하고 정교한 기계 장치를 기원전 1세기에 만들어냈다라는 거잖아요. 더욱 놀라운 점은요. 태양 주위를 도는 이 지구의 운동 365.25에 가까워요. 또 이제 달이 지구 주위를 도는 29.5에 가까운 숫자예요. 이게 두 개가 딱 맞아야지만 딱 자기 위치에 오거든요. 그 주기가 235개월이에요. 또 하나의 주기는 뭐냐면은 월식이 일어나는 게 있거든요. 이 주기는 223개월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이 안티키테라 기계가 갖고 있는 이 두 개의 원판 비가 정확히 하나는 223이고 하나가 235예요. 아니 거의 요즘 사람이 만들어서 타임머신 타고 갖다 놨다고 해도 이해가 될 정도예요.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한 안티키테라 기계의 발견. 고대 문명이 어떻게 이 장치를 만들었는지는 아직까지도 수수께끼로 남아 있습니다. 역사 미스터리 그날 19, 16일을 공개합니다. 가면 속 미스터리한 남자. 한 사람은 왕, 한 사람은 철가면으로 서로 다른 인생을 살게 된 쌍둥이의 운명을 그린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주연의 영화 아이언 마스크. 자, 이 영화는 프랑스의 대문호 알렉산드르 듀마의 브라질론 자작을 원작으로 하고 있는데요. 엄청난 소설이죠, 원작 자체가. 네, 네. 철가면의 이제 존재가 굉장히 미스테리했던. 그럼요. 진짜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네. 자, 그런데 소설과 영화 속에서 가면을 쓴 채 감옥에 갇혔던 철가면은요, 사실 역사에 존재했던 실존 인물이라고 합니다. 아, 진짜? 많은 역사학자들에 따르면 철가면은 1669년 수감된 뒤 1703년 바스티유 감옥의 독방에서 사망한 죄수로요. 그는 소설과 영화 속의 주인공이 철가면을 쓰고 살아했던 것처럼 검은 벨벳천으로 약 30년 세월 동안 얼굴을 가려야 했는데요. 일명 철가면으로 불리는 그는 정체도 죄명도 알려지지 않았으며 어째서인지
간수들은 그에게 귀족들이 먹을 법한 고급 식사와 술을 극진하게 대접하는 등 정체를 알 수 없는 신비에 둘러싸인 인물이었습니다. 게다가 더욱 미스터리한 것은 그가 사망한 뒤에도 마르시올리라는 가명으로 매장, 그뿐 아니라 그가 감옥에서 사용했던 모든 물건을 불태우고 감옥의 벽까지 모두 긁어내는 등 그의 정체를 두고 의문만 더해갔습니다. 무려 3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미스터리한 철가면의 정체를 두고 수많은 추측이 제기됐는데요. 철가면의 정체에 대한 첫 번째 주장, 왕비의 외도로 인한 사생아설. 프랑스 철학자 볼테르는요, 남편인 루이 13세와 사이가 좋지 않았던 안 도트리슈 왕비가 외도로 사생아를 낳았고 바로 그가 철가면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철가면의 정체에 대한 두 번째 주장, 루이 14세의 친부설. 먼저 루이 13세와 그의 아들 루이 14세 초상화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너무 다르게 생겼네. 자, 이를 두고도 사람들은 왕비가 외도로 루이 14세를 낳았으며 이 사실을 감추기 위해 루이 14세의 친부를 얼굴을 가려 감옥에 가두었다고 주장. 근데 알 수가 없다. 기록이 안 남아있으니. 아, 근데 프랑스식이나 되는 나라도 기록이 전혀 없나 보네요. 그냥 의도적으로 다 없애버렸어. 기록을 은폐했으면 남아있을 수가 없는 거죠. 야, 일부러. 과연 바스티유 감옥에 갇혔던 철가면의 정체는 누구이고 무엇 때문에 그렇게 베일에 쌓여 있었던 걸까요? 역사 미스터리 그날 19 15위 공개합니다. 죽여도 죽지 않는 자. 치명적인 독을 먹고 수차례 나르는 총탄을 맞고도 멀쩡히 살아있는 남자가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얘네 다이아드가 됐죠. 아이언맨인가요? 이거 다 영화 속 인물. 그러니까 영화 속 인물밖에 안 떠오르는데. 실제로? 실제 인물입니다. 제정 러시아 말기에 막강한 권력을 휘두른 그의 승, 그레고리 라스푸틴입니다. 라스푸틴. 이 사람이 왜 죽어도 죽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수도승을 자처했던 라스푸틴은 당시 러시아 황제 니콜라스 2세의 아들인 황태자 알렉세이의 혈우병을 기도로 치료. 이 일을 계기로 황제와 황후의 무한 신임을 받았고요. 제정 러시아 정계의 비선 실세로 떠올랐습니다. 그 뭐 기도로 치료를 했다. 이거는 뭐 사실 믿기 힘들고요. 그러니까 우연히 타이밍이 맞았다 타이밍이 정도로 맞는 해석을 거지. 해야 될 텐데. 나을 때도 난 거야. 신비로운 능력으로 제정 러시아를 주무른 라스푸틴. 그러자 그를 견제한 황실 측근들은 라스푸틴을 암살하기로 계획. 1916년 12월 29일 황족 유스포프 공작은 파티를 빌미로 자택에 라스푸틴을 초대했는데요. 그런데 청산가리를 먹었는데 왜 죽질 않는 거야? 라스푸틴이 분명 치사량의 청산가래가 든 케이크를 먹고도 끄떡없이 멀쩡하게 파티를 즐기는 겁니다. 결국 기다리다 지친 유스포프 공작은 라스푸틴을 저격. 총에 맞은 라스푸틴은 쓰러졌는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죽은 줄 알았던 라스푸틴이 마치 좀비처럼 벌떡 일어나 유스포프 공작을 공격. 저 정도면 죽이려고 하다가 믿게 되겠다. 라스푸틴 느님 이러면서. 제가 의심한 제가 죄인님이 저를 죽여주시옵소서. 와, 아니 청산가리도 먹고 벌떡 일어나서 반격하고 이건 뭐 좀비 아닙니까 이 정도면? 아직 놀라시긴 이릅니다. 당시 대기하던 암살 공모자들이 깜짝 놀라 라스푸틴을 향해 수차례 총탄을 발사. 겨우 그를 제압해 강물에 던져버렸는데요. 그런데 더욱 미스터리한 점은요. 사흘 뒤 라스푸틴이 시신으로 발견됐을 당시 그를 꽁꽁 묶었던 밧줄이 풀려 있는 상태였다고 합니다. 저 사람 물에서까지 살아나와가지고 유스포프 찾아갔으면 거의 기절했겠는데. 아, 그건 뭐 맹신이지. 라스푸틴 의심한 저를 용서하시옵소서. 라스푸틴 느님 이렇게 되는 건가? 야, 이거 너무 무서운데? 청산가리고 총이고 이 사람한테 소용없다는 얘기네. 그런데 말입니다. 미스터리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내가 황제 친척에게 죽임을 당하니 황실은 머지않아 몰락할 겁니다. 실제로 그가 사망한 다음인 1917년 러시아 혁명이 발발, 러시아 황실은 몰락했습니다. 역사 미스터리 그날 19 14위를 공개합니다. 이번에 소개할 특종은 세계 8대 미스터리로 손꼽히는 책, 코덱스 기가스입니다. 이 책은 13세기 초 보헤미아의 베네딕트 수도원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책으로 사람이 손으로 직접 쓴 필사본입니다. 오, 진짜 정교하다. 캘리그라피의 원조격이네요. 저게 그러니까. 필사본, 저게. 컴퓨터로 찍어낸 것 같아. 그러니까 인쇄체 같아.
그런데 말입니다. 이 코덱스 기가스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높이 92cm, 폭 50cm, 두께 22cm에 무게는 자그마치 75kg, 320장의 방대한 분량을 자랑하는 중세 최대의 필사본인데도 불구하고요. 오탈자 제로.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방대한 양의 책을 여러 사람이 아닌 오직 단 한 사람이 썼다는 겁니다. 와, 저 많은 거를. 그런데 더더욱 놀라운 사실은 이 엄청난 책이 단 하루 만에 완성됐다는 겁니다.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에이. 사람이 쓸 수 있는 그 시간이 있는데 요즘 아니, 펜도 아니고 옛날에 그 뭐 일일이 딱 찍어 썼을 거 아니에요. 아니 속기사도 힘들어. 저 큰 걸 저걸 어떻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써요? 있어. 아니 때려쳐. 아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청산가리 먹고 안 죽은 거 상식적이야 아 그러면? 그건 뭐 잘못. 아니 그걸 이렇게 옆으로 뱉을 수 있잖아. 뱉었어 케이크를? 13세기 베네딕트 수도원의 수도승 헤르만은 규율을 어긴 죄로 끔찍한 형벌을 받게 됐다는데요. 그러자 제가 우리 수도원이 영원히 예찬받을 수 있도록 내일까지 엄청난 책을 만들겠습니다. 제발 형벌을 거두어 주십시오. 하지만 하룻밤 사이에 그런 책을 완성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진짜 어떡하지? 책만 완성할 수 있다면 내 영혼이라도 팔고 싶다. 자네 그 말 진심인가? 내가 그 책을 완성시켜 줄 테니 나와 계약하지. 그리고 헤르만은 악마에게 감사의 의미로 책 577페이지의 증거를 남겨놨는데요. 바로 이 악마. 엥? 그래서 코덱스 기가스의 또 다른 이름이 악마의 성경입니다. 예, 내가 볼 때는 저 책의 신비감을 높이기 위해서 좀 만들어낸 얘기가 아닐까요? 스토리텔링이다. 그렇지. 그럼 하루 만에 쓴 것도 뻥이다. 마케팅이다. 아니, 저걸 파는 게 아니잖아요. 하루에 계약을 해서 쓴다는 안 자체가 되지. 말이 안 되잖아. 자, 책의 탄생 과정도 너무나 미스터리하지만 또 하나 미스터리한 건 코덱스 기가스의 중간에 8페이지가 감쪽같이 사라졌다는 건데요. 누군가 이게 이제 필체가 달랐다거나 너 도와줬구나. 함께 만들었다는 증거가 있는 것도 와줬네 8장을. 제일 양 많은 8장 누구한테 맡겼네 보니까. 와, 진짜 무지하게 안 믿는다 정말. 아우, 미치겠네. 계속 이어드리는 특종입니다. 미스터리 마니아들 사이에서도 여전히 풀리지 않는 아주 미스터리한 책입니다. 바로 보이니치 필사본입니다. 이 책은 들어보셨나요? 보이니치 필사본? 뭐 다양한 식물들이나 뭐 이런 게 그려진 책인 것 같은데. 역시 관찰력 좋아요. 식물 도감인가요? 여러 가지가 있죠. 자, 보이니치 필사본은 1912년 세상의 존재가 드러나자마자 언어학계에 대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왜? 탄소 연대 측정 결과 15세기에 쓰여진 것으로 추정되는데 문제는 이 책에 쓰인 문자가 지구상의 언어가 아니었던 겁니다. 또 이 스토리 또 만든다 또. 아니 지구상의 언어가 아니라 이제 암호였겠지. 자기네들 쓰는 남들 못 알아보게 하는 거. 그걸 외계어로 또 둔갑을 시켰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문자 중에 이게 없었다는 거잖아요. 보이니치 필사본은 약 240페이지 분량으로 문자의 형태를 보면 라틴어와 비슷한 것도 같고 다양한 채색 사파도 있지만요. 이 문자가 대체 무슨 언어인지, 책이 무슨 내용인지 해독 불가. 그동안 전 세계 수많은 언어학자, 암호학자, 심지어 수학자들까지 해독하려 했지만 단 한 단어도 성공하지 못했는데요. 대신 학계에서는 나체의 여인, 식물, 별 등 다양한 사파가 그려진 것으로 봐서 약초학, 천문학, 우주학, 연금술 등을 담은 일종의 백과사전 같은 책으로 추측했습니다. 우와. 아니면 뭐 아예 문명 자체가 우리가 모르는 문명이 존재했다 사라졌다거나 이러면 가능한 얘기 그건 아니에요? 가능한 얘기다. 그죠? 외계어라기보다는. 문헌도 없이 그냥 사라져버린 거죠. 15세기에 네. 불가사의 그 자체인 보이니치 필사본. 그런데 최근 이 미스터리한 책을 해독하는데 과학적인 진전이 있었습니다. 2018년 캐나다 한 대학의 연구진들은 인공지능을 활용한 결과 예, 보이니치 필사본의 문자는 히브리어에 기반을 둔 겁니다. 보이니치 필사본이 히브리어에 기반을 두었고 책의 일부는 여성 건강 관련 내용이라 추측했는데요. 반면 2019년 영국의 제라드 채셔 박사는요. 아닙니다. 그 문자는 원시 로마의 사어입니다. 보이니치 필사본 속 문자가 원시 로마의 사어이며 육아정보, 심리학, 민간치료법 등이 담겨 있는 것이라 주장했는데요. 학계에서는 여전히 의견이 분분한 상황.
보이니치 필사본은 암호학계의 성배라 불리며 여전히 베일에 쌓여 있습니다. 역사 미스터리 그날 19, 12위를 공개합니다. 역사를 뒤흔든 모모. 자, 이번엔 두 기자님께 상식적인 질문을 하나 드려볼게요. 아메리카 대륙은 누가 발견했죠? 콜럼버스라고 얘기를 바라죠? 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 누군가요? 아메리고 베스푸치인가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러면 누구냐니까요. 그걸 내가 어떻게 합니까? 아니 그 둘은 아닌 건 내가 알고 있어요. 학교 다닐 때 우리는 1492년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했다고 배웠는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콜럼버스의 발길이 닿기도 전에 아메리카 대륙을 다른 유럽인이 먼저 발견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다른 유럽인이요? 네. 그래 유럽인. 그래서 이제 그 왜 아메리카 대륙으로 부르느냐 이제 아메리고 베스푸치 때문에 아메리카로 부른다. 그런 얘기가 있죠. 라고 했는데 그것도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유럽인이 있었다고 알고 있어요. 자, 우리의 상식을 뒤엎는 미스테리한 이 사실은요. 한 동전 때문에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그렇지. 1957년 고고학자 멜그랜과 에드른게가 미국 메인주의 고다드 유적지에서 유물을 발견하던 중 의문의 동전들을 발견했는데요. 이거 생전 처음 보는 동전인데? 엄청 오래돼 보이는데 정체를 모르겠네. 이후 22년이 흐른 1979년 또 다른 고고학자들이 메인주에서 발견된 동전, 일명 메인 페니를 감정한 결과 이 동전은 11세기 노르웨이의 바이킹들이 쓰던 동전입니다. 이는 콜럼버스보다 무려 약 400년 앞선 11세기 후반 북유럽의 바이킹들이 아메리카 대륙에 발을 내디뎠다는 증거일 뿐만 아니라요. 바이킹 부족과 아메리카의 원주민이 교류했다는 증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메인주까지 항로가 되게 짧을 것 같긴 해요. 가능하죠. 위로 이렇게. 그린란드 아예 위로. 왜냐면 메인주 자체가 오른쪽 맨 위에 있는 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능할 것 같긴 한데 근데 그게 11세기라니까 놀랍네요. 어쨌든 근데 콜럼버스 전에 바이킹과 교류를 했다는 게 밝혀지면은 뭐 새로운 역사를 쓰는 또 중요한 단서가 되겠네요. 그렇죠. 네. 일부 전문가들에 따르면 아메리카 대륙에 콜럼버스보다 바이킹들이 먼저 도착했다는 걸 뒷받침해주는 또 다른 증거가 있다고 하는데요. 1960년대 캐나다 동부 뉴펀들랜드 섬에서 11세기 초반 바이킹들의 유물이 발굴됐는데요. 메인주에서 발견된 메인 페니 역시 11세기 바이킹들이 아메리카 대륙에서 실제 사용했다는 것이 밝혀진다면 바이킹이 아메리카를 먼저 발견했다는 사실을 좀 더 뒷받침하는 사료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 동전이 과거 아메리카 대륙에서 바이킹들이 실제로 사용한 동전이 맞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고요. 11세기에 만들어진 동전을 도대체 누가 어떻게 왜 아메리카 대륙까지 가져갔는지는 정확한 기록이 없어 미스테리로 남아 있습니다.